세계 민담 이야기 인도네시아 편.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보면 크고 작은 침략에 들겪어 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양과 남지나해를 잇는 바닷길을 틀어주기 위한 네덜란드인들의 자바섬 침략,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풍부한 자원을 노린 일본군의 인도네시아 점령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잔치에 가는 파무드족. 말랑강은 자바섬에 있는 강입니다. 옛날에 말랑강 근처에 파무드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파무드조는 강의 상류에 살고 있는 케로모라는 부자가 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마을 사람들 누구든지 참석해도 좋다는 것이었어요. 잘됐어.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어본 지도 오래됐는데 말이야. 파무드조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요리를 인색하게 하거든. 그래서 나는 늘 충분히 먹지를 못했어. 그러니 오늘은 잔치집에 가서 실컷 먹고 와야겠어. 당신은 내 저녁 식사 걱정이랑 할 필요 없으니 친정에 가서 어머님이나 뵙고 오도록 하구려. 부자 친구인 케로모가 나를 아주 잘 먹여줄 테니까 말이오. 저는 매일 논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집안일을 돌보느라고 요즘엔 거의 나들이를 할 틈이 없었어요. 파무드조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케로모 씨가 당신을 잘 먹여줄 테니 저는 안심해도 좋겠죠? 아내는 이렇게 말하며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파무드조는 목욕을 하고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멋진 사롱도 들렀습니다. 그렇게 차려입고 집을 나선 파무드조는 강의 상류로 가기 위해 그의 나룻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케로모의 집을 향해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파무드조는 상류로 노를 저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탄 나룻배를 여러 척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파무드조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파무드조도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파무드조는 다른 사람들의 배들이 모두 하류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는 마침 하류로 내려가고 있는 나룻배 일행에게 바짝 다가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상류에 있는 케로모 씨 집에 잔치가 있다는데 왜 모두 하류로 가는 거요? 그러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야 하루에 있는 마크모드 씨 집에 잔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초대받았답니다. 파무드조는 상류로 노를 저어 가면서 생각했어요. 마크모드 씨 집에서 잔치가 있다고? 그래? 그 양반은 아주 인심이 좋은 사람이지. 늘 재물을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란 말이야. 보아하니 케르모 집의 잔치보다 마크모드 집 잔치가 더 나을 것 같구나. 마크모드 집 잔치에 가야 더 많이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은 뻔한 일 아냐. 파무드조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얼른 나룻배를 반대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 하루로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주 바쁘게 노를 저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하류로 내려가던 나룻배의 일행을 뒤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일행보다도 더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파무드조는 강둑 위에 자기 집 부근을 지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마크무드는 사람들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야. 파무드조는 열심히 노를 저어 하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나룻배 몇 척이 강의 상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파무드조에게 손을 흔들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가요? 파무드조는 궁금하게 생각되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캐로모 시내 잔치에 가고 있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크무드 시내도 잔치가 있잖아요. 캐로모 씨가 오늘 잔치를 위해서 살찐 소와 송아지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파무드조는 잠시 노젓기를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나룻배는 물살을 따라 천천히 아래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와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렇다면 고기가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닌가? 마크무드 씨 집 잔치에 나오는 고기야 질기고 맛도 형편없기가 일쑤였지. 그렇다면 파무드조는 혼잣말을 하며 나룻배를 돌려 다시 상류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를 저어 앞서가던 배들을 앞질렀어요. 잠시 후에 그는 강둑 위에 있는 그의 작은 집을 다시 지나쳤습니다. 파무드조는 조금 피곤했어요. 그때 하류로 내려가고 있던 나룻배가 스쳐 지나가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파무드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상류로 가고 있는가요? 캐로모 시내 잔치에 가는 겁니다. 가서 실컷 먹고 오려고요. 그런데 댁은 왜 하류로 가는가요? 파무드조가 물었습니다. 마크무드 시내 잔치에 가서 실컷 먹고 사례금으로 주는 돈도 타오려고요. 그 사람은 하류로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파무드조는 상류로 올라가다가 다시 생각을 했어요. 마크무드 씨가 돈을 나누어 준다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하러 캐로모 씨 집으로 가고 있는 거지? 파무드조는 급히 배를 돌려 다시 강 하류로 노를 저어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강둑 위에 있는 그의 집을 지나쳤어요. 한참 뒤에야 그의 배는 마크무드 집 근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나룻배를 다른 나룻배들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묶어놓은 다음 마크무드 씨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잔치집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어요. 파무드조, 왜 이렇게 늦었니? 잔치는 진작 끝났다네. 잔치가 끝났다고요? 그럼 사례금을 나눠주는 것은요? 파무드조가 물었습니다. 사례금도 모두 나눠주었지. 끝났어. 파무드조는 중얼거리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정신이 난 듯 강가로 허둥지둥 줄다름 쳐서 자기 나룻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노를 저어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파무드조는 한참 만에 캐로모 씨네 집이 있는 곳에 강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나룻배를 묶어놓고 잔칫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그때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캐로모의 집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파무드조를 보더니 물었어요. 어디 그리 뛰어가오? 잔치는 이미 끝났어요. 먹을 것도 모두 다 먹었고요. 다 먹었다고요? 파무드조는 그만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맥이 빠진 채 터덜터덜 나룻배로 돌아간 그는 강하류로 천천히 노를 저어 자기 집에 이르렀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가 아내에게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놈의 여편네는 틈만 나면 친정집으로 도망쳐버린단 말이야. 그는 몹시 배가 고팠어요. 집안을 뒤져보니 먹을 것이라고는 마른 생선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포도주 한 병과 함께 나룻배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포도주 병을 배의 가장자리에다 올려놓고 타려는데 배가 기우뚱거리는 바람에 그만 포도주 병이 강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파무드조는 병을 건지려고 강물로 뛰어들었지만 병은 물살에 실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파무드조는 나룻배로 다시 헤엄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포도주 병을 건지러 간 사이에 그의 개가 마른 생선 조각마저 모두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지금도 자바섬 사람들은 파무드조의 예를 들며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한답니다. 한 우물만 팔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사람, 늘 망설이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 파무드처럼 되고 만다. 셀레베즈 섬의 돌고래. 셀레베즈 섬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는 온갖 물고기들을 다 먹지만 돌고래 고기만큼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섬 사람들은 바다에서 하늘로 뛰어올랐다가 떨어지는 돌고래 떼를 보아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돌고래를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 돌고래가 파도에 밀려 바닷가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섬 사람들은 돌고래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돌고래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까닭은 오래전부터 이 섬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남쪽에 있는 섬나라의 왕이 어떤 중요한 일을 보기 위하여 북쪽에 있는 섬나라로 가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왕이 탄 배가 바람을 타고 바다의 먼 곳까지 나갔을 때 그만 바람이 멈추어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옛날에 배는 모두 돛담배였기 때문에 배가 가려면 바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왕은 바람이 다시 불기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갑판 위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신경질을 부리며 비단 허리띠 위에 달린 보석을 만지작거렸어요. 왕은 계속 뱃머리에서 배 꽁무니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배의 난간에 서서 바다의 조용한 물결을 화가 나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왕이 만지작거리고 있던 허리띠 위의 보석이 그만 왕의 소나기에서 미끄러져 바닷속으로 풍덩 떨어져 버렸어요. 그 보석은 매우 귀중한 것이기도 했지만 왕은 자신의 실수에 그만 짜증이 나서 노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멍청한 노예들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서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내 보석을 건져오란 말이다. 왕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매우 깊어서 도저히 보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노예들은 하는 수 없이 모두 풍덩풍덩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쌍한 노예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자맥질을 해보았지만 보석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노예들은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숨을 쉬기 위해 바다 위로 떠올랐다가 또다시 내려가곤 하였습니다. 한참 뒤에 노예들은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 옆에 붙어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하나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임금님, 저희들은 도저히 그 보석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배 위에 올라가 조금만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왕은 그들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안 돼. 어서 보석을 찾아라. 찾으란 말이다. 너희들은 그 보석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바다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노예들은 하는 수 없이 다시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계속 바다 밑에서 바다 위로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도저히 보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덧 밤이 왔습니다. 노예들은 지쳐서 헐떡거렸습니다. 임금님, 임금님, 저희들은 어두워서 보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발 배 위로 올라가서 밥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노예들은 왕에게 애원을 하였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 보석을 찾기 전까지는 밥도 물속에서 먹고 잠도 물속에서 자란 말이야. 왕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잠을 자러 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예들은 가엾게도 밤에도 나처럼 물속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수궂은 왕이 배 위에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은 일주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보석을 찾아 헤맸지만 그것은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물속을 헤엄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돛을 부풀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배가 움직이려고 하였습니다. 왕은 선원들에게 다시 배를 출발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배가 떠나려 하자 노예들은 왕에게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임금님, 저희들은 도저히 보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발 저희들도 데려가 주세요. 이 못된 노예들아, 너희들은 내 보석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물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어서 내 보석을 찾아라. 왕은 이렇게 말하고는 배를 타고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 버려진 노예들은 그들을 두고 떠나는 배가 점점 작아져서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보석을 찾아 놓으면 임금님의 배가 다시 이리로 지나갈 때 우리를 구해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노예들은 끝끝내 보석을 찾지 못한 채 하나 둘씩 모두 죽어가야 했습니다. 왕이 탄 배가 노예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나타나지 않은 채 말이에요. 이때 죽은 노예들은 모두 돌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돌고래들은 쉴 새 없이 물 위로 뛰어오르고 물 밑으로 내려가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왕의 보석을 찾기 위해 물속을 오르락 내리락 하던 노예들의 원한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셀레베즈 섬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 그 가엾은 노예들이 죽어서 돌고래가 된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돌고래 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코끼리의 내기. 아주 오랜 옛날에는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지금처럼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우지 않고 모두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특히 호랑이와 코끼리는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코끼리는 언제나 함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친구가 강둑이를 따라 줄지어 서 있는 커다란 나무들 사이에 함께 걷고 있을 때였어요. 호랑이는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고 코끼리는 대나무 줄기를 꺾어 먹으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강둑을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바로 자기 머리 위에 나뭇가지에 원숭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원숭이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호랑이가 귀찮게 생각하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쉴 사이 없이 짓거리고 얼굴을 이상하게 찡그리곤 하였습니다. 마침내 호랑이가 말했어요. 저 원숭이는 아주 귀찮은 놈이야. 자기에겐 별로 상관도 없는 일을 함부로 엿듣고 남의 일에 참견하려 든단 말이야. 그냥 내버려둬. 코끼리가 대나무 줄기를 먹으며 알 바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저 원숭이 녀석을 혼내주어야겠어. 저놈은 가끔 우리들 머리 위로 나무 열매 같은 것들을 떨어뜨린단 말이야. 호랑이가 코끼리를 부추기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 녀석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지만 우리는 나무 위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 코끼리가 물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내기를 하자. 호랑이가 말했어요. 저 원숭이 놈을 누가 쫓아버릴 수 있는가 하는 내기 말이야. 내기라면 무엇인가를 걸어야 한단 말이지. 코끼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잡아먹기로 하자. 만일 너가 저 원숭이를 쫓으면 너가 나를 잡아먹고 내가 쫓으면 내가 너를 잡아먹는 거야. 어때? 그렇게 하지 뭐. 코끼리는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호랑이의 말이 그저 친구 사이에 하는 농담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코끼리는 풀이나 나무 열매 따위만 먹을 수 있는 초식동물이었기 때문에 호랑이도 초식동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끼리가 먼저 원숭이를 쫓아보려고 하였어요. 그는 자신이 코로 바람을 잔뜩 들이마신 다음 나무 위를 향해 내뿜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으로 나뭇잎들이 약간 흔들렸을 뿐 원숭이는 코끼리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무 위를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꾀꾀거렸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마치 나무 위로 뛰어오르기라도 할 것처럼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이빨을 드러낸 채 커다란 목소리로 으흐흥 하고 외쳤어요. 원숭이는 호랑이가 육식동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 그만 가지를 잡은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자, 잘 봤지? 내가 저 원숭이를 떨어뜨렸어. 그러니 내가 이긴 거야. 이제 약속대로 나는 너를 잡아먹겠어.
하지만 너는 고기를 못 먹잖아. 이렇게 말하려다가 코끼리는 그때서야 호랑이가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끼리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설마 너는 너 친구를 잡아먹으려는 것이 아니겠지? 천만에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이니까. 호랑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코끼리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잠깐만! 코끼리는 호랑이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계속 말했습니다. 좋아, 약속은 지킬게. 그렇지만 친구로서 내게 마지막 부탁을 할 게 있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루만 내게 시간을 줘. 호랑이는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을 듣고 곧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 이렇게 해서 코끼리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풀이 무성하게 난 들판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코끼리는 그들을 보자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어린 코끼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엄마 코끼리에게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우시는 걸 저는 처음 봐요. 그러자 엄마 코끼리가 남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슬피 우시는 거예요? 남편 코끼리가 대답했어요. 오, 나는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이요. 내일이면 나는 호랑이의 밥이 될 거야. 그가 가족들에게 호랑이와 했던 일들을 설명해주자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울고 또 밤이 새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끼리가 호랑이를 만나러 가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꽤 많은 꼬마 노루 칸칠이 나타났어요. 칸칠은 밤새도록 울어대는 코끼리 가족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슬픈 일이 있길래 덩치가 커다란 양반들이 그렇게 슬프게 울어대고 있는 거예요? 칸칠은 이렇게 물었어요. 호랑이 때문이야. 코끼리가 말했습니다. 겨우 호랑이 한 마리 때문에 울었다고? 나는 이제 호랑이의 먹이가 되어야 해. 코끼리는 이렇게 말하고 호랑이와 내기를 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군. 꼬막 노루 칸칠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좋은 수가 있니? 코끼리가 물었습니다. 우선 내게 비트 주스를 좀 갖다 줘. 칸칠이 말했습니다. 코끼리의 아내는 얼른 나가서 비트 주스를 가져왔습니다. 칸칠은 코끼리의 등에 올라가서 비트 주스에 붉은 물을 쏟았습니다. 코끼리의 등은 비트 주스가 흘러내려 마치 피를 흘린 것 같이 보였어요. 자, 이제 호랑이를 만나러 가자. 칸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설명을 했어요. 너가 호랑이를 만나면 나는 이 비트 주스를 할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너는 아파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란 말이야. 그렇게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코끼리는 꼬마 노루 칸치를 등에 태우고 숲을 지나서 호랑이와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들이 약속 장소인 강둑에 다다랐을 때 호랑이도 나무 그늘에 누워 코끼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멀리서 코끼리가 나타나자 일어섰습니다. 코끼리를 바라보니 그 등에 조그만 동물이 올라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칸칠은 코끼리의 등에 쏟아놓은 비틀 주스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코끼리는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이구, 나 죽는다. 누가 날 좀 살려줘. 코끼리의 비명소리에 호랑이는 그에게 조금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코끼리의 등 위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일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조그만 짐승 하나가 코끼리의 등을 파먹고 있는데 코끼리는 등이며 머리며 할 것 없이 온통 시뻘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끔찍한 광경은 난생 처음 보는군. 호랑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코끼리는 호랑이가 오는 것을 보고 다시 외쳤어요. 호랑이야, 날 살려줘. 이 작은 괴물이 날 잡아먹으려고 해. 너가 나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이고, 나 죽는다. 호랑이야. 이 괴물에게 물어뜯기는 것보다 차라리 너에게 물어뜯기는 편이 훨씬 낫겠어. 살려줘, 제발. 코끼리는 펄펄 뛰었습니다. 갑자기 꼬마 노루 칸칠이 고개를 들고 호랑이에게 외쳤어요. 어라, 이제 보니 맛 좋은 호랑이가 있구나. 코끼리 고보다도 호랑이 고기가 더 맛있겠다. 코끼리도 덩달아 외쳤습니다. 호랑이야, 어서 약속을 지켜서 이 괴물을 물리치고 너가 나를 잡아먹도록 해. 이 아픔은 너에게 잡아먹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달아나지 마라, 이 맛 좋은 호랑이야. 칸칠은 막 뛰어내릴 것처럼 외쳤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뺑소니치며 말했어요. 코끼리야, 우리의 약속은 없었던 곳으로 하자꾸나.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어요. 빽빽한 정글을 지나 늪을 헤엄쳐 건너고 가시덤불을 가로질러 가면서도 그 작은 괴물이 쫓아오는 것만 같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혀는 지쳐서 늘어지고 숨을 쉴 때마다 휘파람 소리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호랑이가 한참을 달려 이제 못 쫓아오겠지 하고 쉬다가 느닷없이 나타난 오랑우탄을 만났습니다. 숲에 불이 나도 났니? 아니면 사냥꾼이라도 쫓아오니? 오랑우탄이 물었어요. 그 정도라면 이렇게 달아나지도 않아. 호랑이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코끼리가 어떤 괴상한 동물에게 잡아먹히고 있어. 그 괴물은 말이야, 자기는 호랑이 고기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야. 코끼리를 먹고 있던 동물의 이름이 뭔데? 오랑우탄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렇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어. 호랑이가 대답했습니다. 오랑우탄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숲속에 그런 동물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칸칠일 거야. 어디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싫어. 그건 칸칠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또 코끼리의 비명소리도 들었단 말이야. 하지만 호랑이도 몹시 궁금했기 때문에 오랑우탄과 함께 아까 그 장소로 몰래 가보기로 했습니다. 호랑이와 오랑우탄이 숲속에 숨어 몰래 바라보니 코끼리의 등 위에 있는 것은 역시 칸칠이었어요. 호랑이는 뛰쳐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괘씸한 코끼리, 칸칠, 나를 속였구나. 속이다니, 나는 그저 소리를 질렀을 뿐이야. 코끼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좋아, 그러면 이제 약속대로 너를 잡아먹겠다.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약속이라고? 조금 전에 너의 입으로 그 약속을 취소하겠다고 했잖아. 여기 있는 칸칠도 그 말을 들었어. 호랑이는 부끄러운 나머지 얼른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코끼리, 특히 앞으로는 너희를 내 언수로 삼겠다.
그 이후로 코끼리는 더 이상 호랑이와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언제 호랑이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오랑우탄 역시 호랑이의 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호랑이의 부끄러운 행동을 오랑우탄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꼬마 노루 칸칠이 호랑이의 적이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동물들은 왜 쫓고 쫓기나? 아주 옛날 옛적에는 모든 동물들이 오늘날처럼 싸우지도 않고 서로 쫓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는 앞에서도 읽어보셨죠? 여기 오늘 동물들이 오늘날처럼 서로 싸우게 된 이유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설에 따르면 그 이유는 모두 몹쓸 심수꾸러기 원숭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작은 원숭이 한 마리가 산 꼭대기에서 놀고 있었어요. 노는 일에 실증이 난 원숭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려다보았습니다. 산 꼭대기에 제일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보니 세상은 마치 지도를 펼쳐놓은 것처럼 잘 보였어요. 원숭이가 내려다보니 세상은 정말 평화스럽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논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물소는 강에서 한가롭게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햇볕 아래서 낮잠을 자고 표범은 숲속의 오솔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또 까마귀들은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었고 꿀벌들은 꽃을 찾아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갑자기 원숭이는 이렇게 조용한 풍경에 짜증이 났어요. 몹시 심심했던 원숭이는 무엇인가 재미있는 일을 벌여놓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산으로 내려갔어요. 원숭이는 제일 먼저 표범을 만났습니다. 표범은 어슬렁어슬렁 원숭이에게 다가왔어요. 원숭이가 표범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여기저기에 살찐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야. 영문도 모르는 표범이 원숭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척 배가 고픈 것은 사실이지만 너를 잡아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 원숭이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그렇다면 나를 따라와. 내가 너의 배를 채우도록 해줄게. 나의 배를 채워준다고? 너가 무엇으로? 표범이 물었습니다. 너는 원숭이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가를 모르는구나. 내 고기가 맛있다고? 그럼 특히 구워서 먹는 것이 맛있지. 그러니 나를 따라와. 내가 내 고기를 구워서 요리해 줄 테니까 말이야. 원숭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표범을 데리고 벼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표범을 벼랑 끝에 세워놓고 앞에다 나뭇가지를 쌓아서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높게 치솟았고 원숭이는 자꾸 나뭇가지를 불 속에 넣었어요. 마침내 불길은 점점 뜨거워져서 표범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다가 그만 가엾게도 표범은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길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오세요. 저기 벼랑 아래 표범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나는 동물의 가죽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걸. 무슨 말씀이세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고
모자를 만들어 쓰고 신발도 만들어 신고 그뿐인 줄 알아요? 가방이며 침대며 담배 쌈지며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원숭이는 사람을 자꾸만 부추겼습니다. 원숭이의 말을 들은 사람은 허둥지둥 집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가르쳐준 벼랑 아래로 급히 달려갔어요. 그러자 원숭이는 다시 물소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저리로 가는 것을 봤어. 어서 사람의 밭으로 가서 너가 좋아하는 곡식을 뜯어먹어. 이 말을 들은 물소는 사람의 밭으로 가서 곡식을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뒤이어 원숭이는 꿀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소가 너희들의 먹인 꽃을 모조리 뜯어먹고 있어. 어서 가서 너희들의 침으로 쫓아버려. 이 말을 들은 꿀벌들은 꽃이 열리는 곡식을 뜯어먹으러 간 물소를 쫓아갔습니다. 원숭이는 다시 사람의 마다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마다들은 말을 지키고 있었어요. 원숭이가 마다들에게 말했습니다. 벌들이 모두 물소를 쫓으러 갔어요. 그러니 벌집에 가서 꿀을 가져오는 것이 좋겠어요. 아주 달콤한 꿀을 말이에요. 사람의 마다들은 이 말을 듣고 도끼를 가지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벌집이 나무 위에 있었던지라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려면 도끼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뒤에 마다들은 벌집으로 갔습니다. 이때를 놓치세라 원숭이는 또 까마귀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들이 놀라서 날뛰는 재미있는 광경을 보고 싶다면 어서 말에게로 가렴. 지금 사람이 어디론가 가버렸으니까 가서 말의 잔등을 쪼아. 까마귀들은 원숭이의 말을 듣고 말들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의 잔등 위에 앉아 쪼아대었습니다. 그러자 말들이 놀라서 사방으로 뛰어다녔어요. 원숭이는 이번에는 자기들 원숭이 마을로 가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까마귀들이 모두 날아가 버려서 둥지에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둥지에는 맛있는 까마귀 알이 들어있단다. 원숭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원숭이들은 우르르 까마귀 둥지로 뛰어갔습니다. 그런 뒤에 원숭이는 호랑이에게로 갔어요. 사람의 마다들이 도끼를 가지고 숲으로 갔어. 그래서 숲속에 있는 나무를 모두 잘라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숲속에는 나무 한 그루 남아있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숲에서 살 수 없게 되고 말아. 호랑이는 사람의 마다들이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려고 숲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사람의 둘째 아들에게로 갔어요. 호랑이가 당신 형의 뒤를 몰래 따라가고 있어요. 잡아먹으려나 봐요. 둘째 아들은 이 말을 듣고 곧 창을 들고 호랑이를 죽이러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숭이는 마지막으로 코끼리들이 풀을 뜯고 있는 풀밭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풀밭에다 불을 놓았습니다. 불이 나자 코끼리들은 놀라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작은 동물들은 코끼리의 발에 밟힐까봐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산 꼭대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자기가 올라갔던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사람은 죽은 표범의 가죽을 벗기고 물소는 밭에서 곡식을 뜯어먹고 있었으며 벌들이 물소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다들은 꿀을 얻으려고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있었으며 까마귀들에게 쪼인 말들이 이리저리 날뛰고 있었습니다. 또 원숭이들은 까마귀의 알을 훔쳐먹고 호랑이는 사람의 맏아들을 쫓아가고 있었으며 그 뒤를 사람의 둘째 아들이 쫓고 있었습니다. 풀밭에는 불이 나서 코끼리들이 날뛰고 다른 짐승들도 덩달아 도망다니게 바빴습니다. 원숭이는 나무 위에 편안히 걸터 앉아 이 모습들을 구경하였습니다. 이제 좀 덜 심심하군. 원숭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세상이 난리가 난 듯 혼란스러운 것을 보고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킥킥대고 웃다가 그만 나무 위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원숭이의 엉덩이는 빨간데 이것은 이때 나무 위에서 떨어져 엉덩방아를 호되게 찧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작은 원숭이 한 마리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모든 동물들은 이때부터 서로를 원수로 여겨 쫓고 쫓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못된 심술꾸러기 원숭이에 대한 복수로 모든 동물들은 원숭이를 미워하고 또 원숭이가 보이기만 하면 서로들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온하시고 즐거운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